전기차 고를 때 벤더는 알려주지 않는 주의점. 이번에 배터리 제조 클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개발자 아니냐고요. 저는 제어 계측을 전공했고요. 전기전자도 전공 필수입니다. 대학 가면 다들 술 마시고 공부 안 하잖아요. 안 그렇다고요? 뭐 그렇죠. 할 사람은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과에서는 이 비싼 실험 장치들을 아무도 안 쓰고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언제나 제 차지였죠. 19200V에서 삼상 38400V 지하철 전력 변환 장치로 실험을 하기도 하고, 공장용 로봇팔 제어 프로그램도 혼자서 장난치면서 팔만 춤추게도 만들고, 캐패시터를 폭주해서 폭발도 시키는 등 재미난 실험도 많이 해서 특히나 전기 쪽은 자신이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미래에는 배터리가 모든 디바이스에 필수로 들어갈 테고, 전자를 저장하는 기술은 익혀두면 손해가 없기 때문에 심심풀이로 전기자전거를 사서 개조도 하고, 태양광 패널과 대용량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시키다 보니 장사도 되겠다 싶어서 이딴 짓도 좀 하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자마자 한국에서 시작했다며 물어보지 않았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고, 이로 인해 많은 공부가 되어서 정리를 해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모양을 기준으로 18650이나 21700 등등의 원통형 모델이 모델별로 다른 사이즈가 있고요. 형태가 유연해서 휴대폰 배터리 등으로 사용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나눠집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내용물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관심도에 따라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요. 저 역시 주변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다 같은 거 아니야 라던가, 요즘 캠핑용 대용량 배터리로는 인산철이 좋다던데 라는 정도였죠. 때문에 앞으로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 구입할 때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 코발트, 리튬 망간, 인산철, NMC 계열, NCA 계열, 리튬 티탄 등등 많은 조합이 있고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아직도 많은 곳에서 불순물에 대한 첨가로 내구도 개선 또는 충전 횟수 개선 등에 대한 연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알려진 건 리튬이온이랑 인산철 두 종류의, 리튬이온은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인산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산철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자동차용 배터리가 주목을 받다 보니 삼원계가 최고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원계가 세상에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닌데 왜 하나만 최고이고 다른 건 배척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서 조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LG랑 삼성이 많이 제조하는 건 제일 내성이 좋고 제조 원가가 저렴한 리튬 망간이었습니다. 이거는 150Wh per kg, 그 다음에 700회 충전, 283도 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리튬 코발트 배터리나 적절한 배합으로 삼원계 쪽이 차량용으로 점점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에서는 인산철이 양산되어서 전기차에 공격적으로 넣고 있지만, 인산철은 제조가 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물론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는 이게 훨씬 경쟁력이 있겠지만요. 삼원계라 불리는 NMC 니켈 망간 코발트나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계열 같은 혼합 물질은 독일이나 일본에서 연구 중인 원료로 원가도 저렴하고, 무게당 저장 용량은 인산철의 약 2배, 수명은 15,000회 이상 충전 가능한 배터리가 나오는가 하면 리튬 티탄 같은 7,000회 충전이 가능한 것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산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산철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열악한 NMC만 비교하는 얘기를 할 거죠. 이게 저렴한 망간을 넣어서 가장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인산철이 좋은 것처럼 소개가 되어 있었지만 킬로그램당 전력 보유량이 적기 때문에 대용량 배터리를 쓰게 되면 무게가 2배 이상 나가게 됩니다. 물론 열폭주가 없고 무게를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전기차 또는 바이크용 배터리로는 쓰기가 좋죠. 가격만으로 본다면 초기 모델인 리튬 코발트는 저렴하면서도 가볍게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모델인 리튬 코발트가 나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수도 있죠. 발화점만 봐도 인산철과 차이가 없습니다. 충전 횟수는 반이지만 가격도 반이고 무게가 반밖에 안 나가니
같은 무게의 2배 용량의 배터리를 만들거나 반 정도로 무게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계산이 되죠. 그냥 누군가가 잘난 척 인산철이 대세라던가 근거 없이 인산철이 좋아요 라는 내용보다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요? 이번에 해외 크라우드 펀딩의 고객은 이 정도의 데이터 시트를 요구하는 정도의 레벨을 보여줘서 저도 하나하나 대응하느라 힘들긴 했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3원계의 혼합률을 잘 조정해서 1만 회 이상 충전 가능한 배터리가 현재 일본 전기차의 배터리의 메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전 가능의 의미 차이도 있긴 한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은 배터리 보증은 10년 20만 킬로 65% SOH를 보증합니다. 일본은 10년 20만 킬로 70% SOH를 보증합니다. 모델마다 보증기간 보증거리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SOH는 70%를 일관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사용 그래프들을 보면은 SOH는 얼마나 자주 충전하느냐에 따라 동일 거리를 가도 수명이 오래 갑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SOH 1%는 어느 정도 달리면 줄어들까요? 보통 125에서 100% 사이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충전의 가장 혹독한 상황에서 300km를 달렸다 칩시다. 20만 보증까지 667회 충전이면 위의 그래프만 봐도 90%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65% SOH 보증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70%에 비해서 5%나 낮습니다. 5% 정도로 뭘 그러냐라고 하시겠죠. 위의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완만한 곡선을 그립니다. 아무리 험하게 써도 65%까지 떨구려면 1만 회 이상 충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수명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타의 75%까지 보증했다간 배터리 무상 교체로 파산할 수 있어서 65%로 낮추지 않았을까요? 라는 게 저의 추론이고요. 토요타뿐만 아니라 일본의 차량은 모두 70% SOH로 고정입니다. 뭐든 테슬라와 비교하면서 보증거리나 기간은 늘려졌지만 SOH만큼은 늘릴 수가 없던 이유가 있죠. 아마도 저렴하게 고 C레이트를 얻기 위해서 노화 속도를 포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20만 킬로만 넘기면 교체를 유도해서 돈을 더 벌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배터리 기술 때문에 가격도 비싼 한국 전기차가 일본 전기차보다 수명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5년 후 배터리 잔존량 때문에 처분 시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성분 함량 때문에 순간 고출력을 요할 때의 힘이 달라집니다. C레이트라고 불리는 셀당 순간 출력량을 이야기하는데 C레이트는 요즘 테슬라 때문에 이슈인 인산철의 경우 온도에 따라 너무 많이 차이 나는 데다가 기본 C레이트가 낮기 때문에 고출력 차량을 싣기에는 리스크를 많이 안고 실어야죠. 배터리는 안전한데 고출력을 위한 슈퍼 캐패시터를 넣는다면 폭탄을 안고 타는 것과 같은 거고요. 차라리 병렬로 대량 연결을 한다면 화학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이래저래 비교를 했지만 어떠한 배터리든 각자 적절한 사용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대세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이런 여러 종류를 이야기해봤습니다. 한국차 못사게 하는 매국노가 아니라요. 객관적인 눈으로 제품을 구입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적은 거니까 근거 없는 댓글은 사양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태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끝.